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3년 만에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 사태와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포커스, 오후 8시 뉴스, 뉴스리뷰,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박선의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8일 토요일 오후 쿠웨이트 방문 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서 입국한 61세 한국인 남성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재발될까 정부와 국민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민족 대이동과 함께 메르스가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당시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9월 10일 월요일 뉴스포커스는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와 연합뉴스TV 보건 담당 기자가 출연해 메르스 관련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우선 기자는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탔던 메르스 의심 20대 영국인 여성 한 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데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에서는 우리 국민 한 명이 메르스 유사 증세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서울대우 교수는 메르스 의심 환자 추가 발생을 두고 앞으로 환자 확산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고비라며 일반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이어갔고 메르스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메르스의 첫 발생과 치사율, 잠복기와 증상, 치료 방법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관련 보충 자료가 함께 보도됐습니다. 계속해서 설 교수는 일반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를 구분해서 각각의 정의에 대해 비교하면서 설명을 이어갔고 3년 전 사례를 들어 일반 접촉자였지만 공기를 통해 전파한 경우가 있었으며 메르스는 침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지만 공기 감염 가능성도 완전 부인하지 못한다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최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외국인들은 총 115명인 것으로 알려졌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수동 감시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접촉자들이 받고 있다는 능동 감시가 무엇인지 기존의 수동 감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능동 감시는 공무원이 일반 접촉자 전원의 1:1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정부가 일반 접촉자도 능동 감시를 시행하면서 메르스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설 교수는 능동 감시는 가능한 한 외부 출입을 되도록 못하게 자가 격리 조치를 권고하고 있을 것이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 대한 2차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공동 생활에 대한 매뉴얼로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메르스 환자 A씨 귀국 후 동선에 대해서 시간대별 자료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앵커는 메르스 환자가 해외 감염병 차단의 최전선인 인천공항 검역소를 빠져나온 부분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일단 환자가 중동 지역을 다녀왔고 또 스스로 검역 신고서에 설사 증상이나 해외 병원 진료 기록까지 기재를 했고 특히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 휠체어 입국을 했음에도 검역소를 무사 통과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설 교수는 귀국 후 동선을 짚어보며 아직 정부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예상하고 감염 경로에 대한 추정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3년이 지났는데 현재 백신이나 치료약이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갔고 초기 역학조사와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꼼꼼함이 부족해서 구멍이 존재한다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귀국 시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검역관에 고지해야 하고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전화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월 10일 뉴스 20에서는 이틀 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사회 분위기는 3년 전과 달리 침착해 보인다며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관련 소식 전했습니다. 2015년 당시 메르스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삼성 서울병원의 당시 로비 영상과 함께 기자는 메르스로 곳곳에 빈자리가 많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3년 전과 달리 확진 환자가 있지만 격리된 채 관리돼 분위기가 달라진 2018년 서울대병원의 입구 분위기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감염자 관리 기본 수칙도 지키지 못했던 3년 전과 달라진 초기 대처가 막연한 공포를 덜게 했다고 지적하며 인근 시민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을 이어서 보도했습니다. 조치를 바로 한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로서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3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저녁 뉴스라 물론 계속 경계에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도할 수 있게 해주는 보도였습니다. 9월 10일 뉴스 리뷰에서는 메르스 일상 접촉자 172명 서울 거주, 서울시 확산 방지 총력이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 다뤘습니다. 우선 앵커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으로 확진 환자는 물론 확진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당수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2차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합니다. 이어서 기자는 서울시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8일 가장 먼저 비상방역 대책반을 꾸려 질병관리본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전했습니다. 확진자 L씨는 물론 A씨와 2m 이내에 있었던 22명의 밀접 접촉자 중 10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단순 접촉자 439명의 일상 접촉자 중 172명도 서울이 연고라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자료 출처인 9월 9일 기준자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 연고 현황표를 제시하며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밀접 접촉자와 단순 접촉자를 비교해서 연고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희승 서울시 대변인의 영상자료 편집본 보도에 이어 서울시 의사회와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메르스 대응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관련 소식 전했습니다. 문제는 격리 조치를 받지 않는 일상 접촉자 400여 명입니다. 이미 5명에게서 의심 증상이 나타난 만큼 각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메르스는 3년 전과 여러모로 다르지만 일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확진 환자가 60대 남성이라는 점과 중동에서 감염됐고 공항 검역에서 걸러내지 못한 점도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3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다르고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분석하는 깊이 있는 연합뉴스TV 뉴스 보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험국가를 발표할 때 이번 확진자가 다녀온 쿠웨이트는 빠졌는데 오염국가 분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향후 어떤 보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지 기획 보도와 결국 이번에도 두드러진 인천공항 검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적 보도가 잇따라야 할 것입니다. 9월 10일 뉴스 1번지에서는 매주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 출연해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대담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우선 앵커는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계속 엇박자가 생기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심해지는 분위기라 지적합니다. 뜨거운 건 역시 부동산인데. 이어서 김 소장은 추석 전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합 정책일 것이라고,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이미 수차례 발표가 됐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설익은 부동산 대책들, 그중에서도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기 같은 역할을 했다 지적하며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놔도 집값은 오르고야 만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말았다 비판했습니다.
묵직한 한 방을 내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각 부처 분위기는 어떠한지 분석하고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을지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앵커는 가장 큰 관심은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라고 벌써부터 예상 지역들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관련 자료로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그림과 함께 김 소장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오히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김 소장은 앞으로 약 1,000조 원이 갈 신규 투자처, 새롭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분야를 제시해주는 예를 들면 제2의 벤처붐이라든가 단순히 부동산 대책이 아닌 우회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돕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주택 문제는 이제 단순히 서울 경기의 지역 문제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규제 대책으로 불린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뛸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대책만 나오면 더 오른다는 국민들의 자주 섞인 말까지 들리고 이로 인해 서울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와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조만간 집값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추석 전후로 종합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막상 의도대로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 현상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가격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기획 보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파리 부동산 대책 전후 집값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지방 집값은 속절없이 하락하는데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은 왜 상승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잇따른 부동산 관련 심층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대학교 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9일에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주간의 뉴스 맥을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되짚어보는 대선 부동산 공약과 한 주간의 기업 소식, 서울서 이딴 땅 꺼진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 대선 전국에서 당시 대선 후보들의 주거복지 공약에 대해 정윤섭 기자가 짚어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규모 개발보다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 탓에 부동산 정책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동산 공약이 구색 갖추기에 그친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선이 끝나고 현재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가 싶던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는데요. 특히 여권은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내용을 전했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부동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부동산에 몰리는 부동자금을 산업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대선 후보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부동산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쉬운 과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규제와 부양 정책이 마지막으로 여야가 집값 안정의 정책 신뢰가 중요하고 협치로 풀어야 한다며 정윤섭 기자의 마무리 멘트가 수긍이 갔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기상도에서는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림 기업으로 나누어 김종수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먼저 맑은 기업인 신한금융그룹을 소개했는데요.
업계 6위 생명보험사를 사들여 금융그룹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2조 3천억 원짜리 오렌지생명 인수계약으로 은행과 카드에 편중된 사업을 보험 쪽으로 늘렸다는 내용인데요. 인수가 끝나면 그룹 자산이 480조 원대, 460조 원대로 현 1위 KB금융을 제치게 되며 이익 규모도 그럴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GS건설인데요. 브랜드 가치 평가사 브랜드스탁 집계평가에서 2000년 이후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지만 8월 평가에서 GS자이가 전통의 1위인 레미안을 간발의 차이로 제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이가 848점, 다음은 흐림기업인 한진그룹을 소개했습니다. 한진그룹 올라왔습니다. 조영우 회장집 경비원들의 월급을 회사 돈으로 준다는 내용인데요. 돈 낸 회사는 총수 지배구조의 축 정석기업인데 회사 대표는 이미 입건되어 조 회장도 곧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흐림기업은 현대자동차, KT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갑질이 들통난 재벌회사가 40곳, 받은 과징금이 95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KT는 21억 500만 원을 물어 과징금 1등이라고 정리해 전했습니다. 과징금 1등입니다. 그리고 흐림기업은 삼성전자인데요. 갑작스러운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숨지거나 중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시설관리업체 비정규직들로 사고가 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 삼성 측 주장대로 소방서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되는 건지 산업안전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여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최근 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현장인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유치원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곳곳에 금이 간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뒤편의 공사장은 흙막이 벽이 무너진 모습이었는데요. 아파트 입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했던 현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땅꺼짐 현상은 2013년부터 매년 서울에서만 700여 건이 발생했다고 통계로 정리했는데요. 매년 7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의 원인으론 하수관 손상이 66%인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로공사 등 공사가 31%인 1,400여 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땅꺼짐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윤태국 교수의 설명과 기자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집안 침하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재난의 전조를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전했습니다. 강조합니다. 땅꺼짐 현상은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들의 결단과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성흠 기자의 말로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3개의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코너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명품 리포트맥 중 현장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싱크홀 현상의 위험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집안균열일 증상이 일어난다면 미리 정부 또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에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이달 18일부터 20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 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정치권은 지금 이번 성과에 대해서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진보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남북 간의 그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또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로 김 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와 북미 대화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협의 사항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다라면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의 경우는 북한이 핵무기 시설 리스트를 제출하고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물질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북한의 공식 매체가 비핵화 발언 관련을 보도한 것 자체는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대북 특사단의 가장 큰 성과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이제 잘 설득해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극도로 신중한 인물로 알려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힌 것은 특사단이 들고 간 북미 중재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의 방증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협상 교착 국면이 풀릴 수 있다라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중대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에서 돌아온 뒤에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중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을 했는데요. 네. 외신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 그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감사한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이제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핵무기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AP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원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다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와 관련해서 잠재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돌아온 그 정의용 서훈 특사가 이제 외교적인 중재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했었죠. 우선 중국 환구시보의 분석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또 구체적입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 배후론,
즉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중국이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냈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이미 거둔 그 중요한 그 단계적인 성과까지 망가뜨리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 경제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죠. 또 지나친 남북 접근이 대북 봉쇄망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이 북한과 어떤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또 국회의장과 함께 이제 동행하기를 바랬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과 보수 진보 언론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여야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던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가 일단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제 도로나 철도 연결 같은 우리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있어서 국회에 이제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도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비준 동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게 되는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건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하면서 이 부분을 두고도 이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5당 대표의 동반 방북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여야가 국회 비준 동의안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넘긴 것은 이 사안이 더 이상 정치 쟁점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라 하더라도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보다 비핵화 성과가 더 시급하다라면서 선 비핵화 없는 남북 경협 추진은 실행이 어렵고 또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전 조율 없는 5당 대표의 방북 동행 초청 역시 비준 동의 압박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정권에 상관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 예로 이제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일관되게 이제 통일 정책을 펼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정당들 간의 합의로 국회에서 비준한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보다 성의를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역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이번 대북 특사단의 그 방북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며칠 뒤면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종전 선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내용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등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커졌다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내민 이제 중재안에는 북미 정상 모두 이제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양보의 명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완료 시한까지 핵신고를 하고 미국은 이제 조기에 종전 선언에 합의하는 것이 절충안 중에 하나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원론적인 논쟁보다는 이제 상대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서로 조율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모처럼 개선되고 있는 남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호 존중을 통해서 이질감을 좀 줄여나가고 또 정파적인 소모적인 논쟁이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평화 저널리즘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